일본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강력한 전국 주도권을 잡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진경 기자 전해주시죠. 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 유세 과정에서 총리직까지 걸면서 과반 확보를 향한 의지를 다져왔는데요. 집권 자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수준인 310석을 넘겨 316석을 획득하면서 단숨에 전국 주도권을 차지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중의원 선거에서 한 정당이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 의석을 확보한 건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는데요. 일각에선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선거를 계기로 방위비 강화 등 우익 성향 정책에 속도를 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교도통신은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참의원에서 법안이 가결되지 않더라도 중의원 재의결을 통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고 내다봤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어젯밤 선거 압승을 확정지은 상황에서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관련해 환경을 정비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동맹국과 주변 국가들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면서 과거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참배에 미국 측에서 불만이 나왔던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국내 정치 기반을 공고히 다지게 되면서 한일 관계에선 협력 기조를 이어갈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중국에선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각에선 압박이 통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그 수위를 재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이렇게 자민당의 단독 과반이 확실시되는 데는 선거를 이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인기를 꼽을 수 있습니다. 또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호소가 적중했다는 분석인데요. 김수빈 기자입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은 단연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의 높은 인기가 꼽힙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유세 현장엔 마치 아이돌 가수 콘서트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렸고 강한 일본이라는 메시지도 명료했습니다. 자민당이 유튜브 계정에 올린 다카이치 총재 메시지는 정치 영상으론 이례적으로 조회수 1억 회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日本が自立してそのなんていうんだろう主導権を握るというか強い日本をやっぱり体現してくれる存在ではあるかなと高市さん思ってるのでそこら辺を僕は評価してます。 요미우리 신문은 자민당이 혼전 지역구에서 다카이치 인기를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해 효과를 얻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선거를 총리직을 건 정권 선택 선거로 규정한 것도 자민당의 압승 요인으로 꼽힙니다. 私は本日、内閣総理大臣として1月23日に衆議院を解散する決断をいたしました。内閣総理大臣としての進退をかけます。高市早苗に国家経営を託していただけるのか、国民の皆様に直接ご判断をいただきたい。 다만 이 과정에서 정책 논쟁은 사라지고 주요 정치인의 이미지만 부각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 선거를 발판 삼아 브레이크 없이 매파적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미 방위력 강화를 위해 3대 안보 문서를 연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론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해 일본을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려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자민당의 단독 과반 달성으로 연정 재편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총선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이제 평화헌법 개정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을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비핵 3원칙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장유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석 달 만에 중의원 해산이란 승부수를 띄운 일본 다카이치 총리. 높은 지지율과 팬덤급 인기에 힘입어 대승을 거두는 데 성공했습니다. 日本列島を強く豊かに働いて働き抜かせていただきます。 수적 우세를 확보한 다카이치 총리는 안정적인 정권 기반 위에서 강한 일본 만들기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주목받는 건 개헌론입니다.
일본 헌법 구조는 전쟁 포기와 전력 보유 금지를 규정하는데 자민당과 유신회는 이를 고쳐 자위대 존재를 명기하고자 합니다. 무력 공격 시 내각의 입법 권한을 집중시키는 긴급사태 조항 신설도 주요 개헌 구상으로 거론됩니다. 중의원과 달리 상원인 참의원은 여전히 여소야대 구도라 당장 개헌에 착수할 순 없지만 관련 논의엔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또 3대 안보문서를 손질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국시로 삼아온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핵무기 반입 금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 걸로 알려졌고 더 강경 보수 성향인 유신회는 미국 핵무기를 일본에 배치하는 핵 공유 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これから作業が始まります。私の方から申し上げるような段階ではございません。 일본이 태평양 전쟁 종전 80여 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거듭날 수 있는 첫 발을 내디딘 상황.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치사 발언 이후 대립 관계인 중국 반발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일 협력 기조는 그대로 이어질 거라는 게 중론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일본의 안보 정책 대수술에 대한 경계심이 고개를 들 수도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인입니다. 네, 이렇게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역대 최다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의석수의 3분의 1을 넘기면서 단독으로 개헌 발의도 가능하게 됐는데요. 압도적인 신임을 얻은 다카이치 총리의 장기 집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9차 당대회를 이달 하순에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다카이치 총리의 집권당이죠. 자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도방이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다카이치 의원이 자민당 총재에 선출이 되고 또 나아가서 새로운 일본 내각의 총리가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자민당 내에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대표하는 검증되지 않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자민당 내부에서 너무 위험하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네. 다카이치라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대표하는 의원을 지도자로 선출하게 된 데에는 그만큼 자민당의 존립 위기가 심각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베 신조 총리 그리고 그 후계자 스가 내각에서는 자민당이 계속해서 2014년, 2017년, 2021년 단독 과반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중의원 선거에서. 그런데 이시바 내각에서는 2024년 10월에서는 참패를 했거든요. 참패를 198석에 확보하는데 그쳤기 때문에 여소야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17개 일본 의회 상임위원장 중에 10개를 야당에게 양보를 해야만 내각이 구성될 정도로 취약한 여소야대였고 그 위원장 중에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예산위원장은 야당에게 양보를 해서 겨우 집권에 성공한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민당 입장에서는 이제 위기가 닥친 것이고 전국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추동력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런 집권당이 위복을 할 수 있는,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각을 해산하고 다시 국민의 신임을 얻는 것입니다. 일본 헌법 69조에 따르면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할 수 없이 내각을 해산하는 것입니다. 내각 불신임안이 제출되면은 내각이 해산되고 열흘 안에 해산되고 다시 총선이 이루어지게 되죠. 또 하나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의원들이 이제 4년 임기가 보장돼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제대로 국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계속 야당에게 끌려다닌다면은 자발적으로 내산을 해산하고 국민의 신임을 다시 얻는 것입니다. 이 도박을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선택을 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일본 유권자들은 그래, 자민당에게 다시 기회를 줘보자. 다카이치 내각을 믿고 한번 힘을 실어주자는 그런 투표를 했는데 이것이 태평양 전쟁 이후
최대 승리를 얻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좀 저희가 자막에도 나갔는데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거의 아이돌급 인기 열풍이다라고 지금 나갔거든요, 저희가. 예.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인기인 건지도 궁금하고 왜 이렇게 열광을 하는지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뭐 우리나라 정치 문화라든지 현실을 대비해 보면은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투표할 때마다 연령이라든지 성별, 어떤 경제력을 넘어서 가지고 한국 유권자들도 도대체 뽑고 싶은 정치인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네. 여기서 다카이치라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부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젠 지쳐버린 그런 여당이라든지 야당의 행태를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본 유권자들이 다카이치 총리를 앞세운 자민당의 표를 몰아준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다카이치 총재가 이제 선거 캠페인을 하는데 네. 소위 자민당 파벌의 주요 인사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즉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 인기가 워낙 혼자 해도 높기 되는 때문에 겁니까? 다카이치 총리를 앞에 내세우고 자민당이란 간판은 될 수 있는 데 축소한 것이 이번에 자민당이 316석이라는 465석 중에 316석이라는 대승을 거두게 된 그런 원인인 것이죠. 즉 일본 유권자들이 다카이치만을 본 것이지 자민당을 본 것이 아닙니다. 자민당 파벌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계산을 했을 것이에요. 만약에 다카이치 총리를 앞세워가지고 자민당이 승리를 한다면은 그건 자민당 파벌 세력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여소야대 정국이 이제 끝나고 다시 자민당의 독주가 시작되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다카이치 총리에게 이런 개인 플레이가 실패를 해서 자민당이 중요한 선거에서 참패를 하더라도 모든 책임을 미덥지 않은 정치 신인인 다카이치 총리에게 몰아붙여서 다카이치 총리를 다른 정치 지도자로 바꿀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민당 파벌 세력에서는 다카이치 총리를 앞세울 그런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고 이것이 다카이치 총리한테도 유리한 결과로 작용을 했고 자민당 입장에서도 1986년에 나카소네 총재 때 304석을 석권한 것 그리고 2012년에 아베 신조 총재 때 294석을 획득한 그런 대승보다도 넘어서는 태평양 전쟁 이후로 한 정당이 최대 중요한 의석을 확보하는 그런 대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인기가 굉장히 높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번 선거전에서 외교안보 이슈보다는 지금 경제 정책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특히나 적극적인 재정을 전면에 앞세웠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돈을 풀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이와 관련해서 우려도 좀 있는 것 같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다카이치 총재가 정치적 멘토로 생각하는 인물이 아베 신조 총리죠. 8년 동안 일본 정당 역사상 가장 장기 총재 자리를 집권했던 총리 자리를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아베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에 294석을 획득하는 대대적인 중요한 선거 승리할 수 있었던 영향은 바로 경제 문제를 앞에 내세웠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 소위 아베노믹스, 네. 세계의 화살을 쏘겠다, 돈을 헬리콥터로 풀겠다 이런 대단히 팽창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서 20년 동안에 잃어버린 일본 경제를 회복시키겠다 이렇게 내세웠어요. 그걸 일본 유권자들이 지지했기 때문에 자민당이 대승에 성공한 것이거든요. 이번에 다카이치 총재도 이제 아베 총재의 그런 후계자라는 입장에서 대대적인 적극 재정을 펼치겠다는 것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NHK 그 방송과 인터뷰에서도 외교안보 정책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번 승리의 원인은 제가 꼭 심판받고 싶었던 것은 경제 재정 정책을 크게 전환하는 책임 있는 정책을 펼치고 싶었는데 유권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즉 적극 재정을 가장 앞에 내세웠는데 이것이 다카이치 총재로서는 굉장히 똑똑한 효과적인 선거 캠페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유권자들이 자민당 지지로 다시 돌아선 데는 사실 지금 다카이치 총재가 대만 해협에서의 유사 사태 발생 시 일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발언을 한 이후에 일본에 대해서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굉장한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일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중국인의 일본 관광까지도 금지가 되고 따라서 일본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중국의 위협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다카이치 정권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즉 다카이치 정권을 흔들고자 했던 일본 시진핑 정부의 대일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오히려 일본 국민들이 이런 중국 위협에 굴해서는 안 된다. 중국 위협에 맞설 수 있는 다카이치 내각에 힘을 실어주자. 이런 쪽으로 표심이 돌아섰는데 이것은 집도끼 같이 당연시하면서 내세우지 않고 안보 위협 상황에 더불어서 일본 유권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제 회복 카드를 오히려 전면에 내세운 것입니다. 중국의 안보 위협은 당연히 유권자들의 마음에 있죠. 그것을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고 대신에 나를 신임해 주면은 자민당이 힘을 얻게 된다면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이번에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봅니다. 그럼 중국 입장에서 이번 결과는 어떻게 굉장히 느껴질까요? 곤혹스러워졌죠.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켰으니까요. 네. 이것은 중국 시진핑 정부의 이제 외교안보 정책이 좀 조악하다, 세련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좋은 예가 이재명 대통령과 가졌던 한중 정상회담인데요. 굉장히 중국 측에서 서둘렀고 한국 측의 입장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즉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한국 측의 입장을 중국이 이해하고 수용하는 입장을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역사의 바른 쪽에 쓰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는 이런 압박에 치중했습니다. 그 결과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친중 감정을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중국에게 실망하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세련되지 않은 압박 외교가 기대한 것보다 정반대의 국내 정치 현상을 나타내는 것은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트럼프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죠. 좋은 예가 캐나다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 이전 자유당 소속의 트루도 총리를 주지사라고 부르고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트루도 내각에 실망했던 캐나다 유권자들이 트루도 내각이 해산된 다음에 이루어진 총선에서 다시 자유당 총리로 선출했습니다. 예. 지금 카니 총리가요. 왜냐하면 자유당에 실망을 했지만 워낙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캐나다 정부를 모욕하니까 이 반미 감정이 일어나서 오히려 자유당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그런 트럼프에 대한 반감이 국내 정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에도 다카이치는 절대 안 된다는 중국의 압박 외교가 오히려 일본 유권자들로 하여금 다카이치를 지지하고 보호해야겠다. 우리 중국에게 이렇게 굴하면 안 되겠다는 표심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